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지난 자정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첫 필리버스터가 끝났습니다. 자, 본회의는 토요일에 다시 열려서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인데요. 자, 찬반도 뜨겁고 검찰의 반발과 저항도 큰 이 법안의 처리, 과연 검찰개혁의 귀결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혼돈의 시작일까요? 자, 주도하는 민주당도 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반발하는 검찰도 또 조용한 경찰도 이 질서의 유지라는 사회적 본질을 실현할 방법을 함께 조율해야 할 시점인 듯합니다. 자, 5월 21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후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한반도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이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대응, 또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등 자, 동맹과 국익의 조율도 잘 준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이렇게 엄중한 소식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재미있는 하루를 보내야 되겠죠. 자, 얼마 전 이 별세한 이회수 작가, 지금 재미있는 걸 하라, 영원히 재미있는 것도 없다,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검수완박 본회의 처리 국면에서 국민의힘 어떤 대응으로 나설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 수석 부대표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설하고 시즌2 경제본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필리버스터 다들 보셨어요? 처음에 권성동 원내대표 시작하는 거 좀 일부 보다가 네네. 마지막 시간쯤에 누가 나와 있나 확인했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지구력이 없어요. 필리버스터는 긴 호흡으로 마라톤처럼 네. 가는 건데 7시간 됐죠? 네, 뭐 총 6시간 48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뭐 그 전에 했던 뭐 여러 가지 필리버스터와 비교해 보면 네. 좀 짧게 끝난 편이죠, 어제는. 그렇죠. 왜냐하면은 회기가 이 어제 자정까지로 그렇게 제한이 됐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종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어제 예상했던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잖아요.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간의 합의, 네. 이걸 좀 계속해서 요구하면서 기다릴 것이다. 또 하나는 아니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파기했기 때문에 박병석 의장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손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네. 결국 2시 단판에서 결렬이 되고 네. 민주당의 손을 박병석 의장이 들어준 셈이 됐습니다. 5시에 본회의 소집.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필리버스터. 근데 회기가 자정에 끝나버린. 예. 자, 뭐 저도 어제 들었는데 김웅 의원이 나와서 옛날 이야기를 그렇게 길게 하시고 그전엔 네. 또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나와서 네. 이 검수한 바가 아니다. 왜 해야 하는가. 그래서 어찌 보면 여야의 이야기가 고루고루 들어있었는데 네. 자, 오평님처럼 못 들으신 분들,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저희 제작진이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필리버스터의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는 무제한 토론 요구가 있으므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투표에 붙여보면은 누구의 주장에도 옳았던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확인이 가능하다. 정말 민주당이 당당하고 떳떳하고 자신 있다면은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윤석열 검찰 3년 동안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뭐라는 거를 아주 뼈저리게 확인했습니다. 아, 이렇게 통제받지 않는 수사가 이렇게 위험하구나. 예, 다음은 김영동 의원의 순서입니다만, 예, 국회법에 따라서 임시회 12시면 임시회 회기가 종료됩니다.
1분 하시겠으면 나오시고요. 아니면 1분 있다가 회의를 마치도록 할 예정인데요. 시계 맞는 시계죠? 지금 몇 시예요? 예, 자정이 되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 회의가 종료되어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 망치 소리 2번 들으셨습니다. 박병석 의장이 열고 닫았는데 네. 길다 보니까 중간에는 김상희 부의장이 잠시 또 사회권을 맡기도 했었어요. 지금 들으신 목소리는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김종민 이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요 다음에 이제 김웅 의원이 나와서 전 춘향전, 장화홍련, 로빈훗, 헨젤과 그레텔, 네. 로마법, 게르만법, 역사 얘기를 엄청 하셔서 재밌게 들었어요. 네. 자, 오평님 짧게 들으셨지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12시에 끝난다는 걸 다들 알고 들어가셨잖아요. 그렇죠. 네, 다들 알고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각자의 PR이 시간이었다. 의원들의 각자 PR 시간이었다. 네네. 예전에 뭐 테러 방지법이라든지 뭐 이런 걸 했을 때는 아주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도 사실 그 의원의 PR성이 뒤쳤잖아요. 근데 네네. 이거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길게 안 하고 대체로 한 2시간 내외에 끊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길게 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시간이 어차피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섰던 이유에 대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은 반대를 하면서도 본인이 일단 합의안을 한 번 도출했었기 때문에 그랬죠. 여기에 대한 원죄를 씻기 위해서 처음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김종민 의원이 보통 이제 뛰어넘어야 되는데 김종민 의원 나왔고 김웅 의원 같은 경우는 애초에 의원총회 할 때부터 반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권성동 의원이 내가 강원랜드 수사를 받아봤는데 정말 힘들더라 등등등 유상범 의원한테 이제 동의를 구하고 같은 검찰 출신. 근데 그 와중에서도 김웅 의원은 아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마 그 내용을 또 반대로 또 PR을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또 김웅 의원은 뭐 이런 말씀 그렇지만은 지난 대선 전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텔레그램을 통한 본인의 대표적으로는 고발사주 의혹에 또 이제 연루 의혹이 있었죠. 네, 핵심 당사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기존의 본인도 검찰 출신이지만 기존의 검찰을 많이 의식한 듯한 발언이 좀 나왔었고 뭐 의식했다는 것은 본인이 검찰 출신이라서라는 것도 있고 검찰 수사가 뭐 정당하다. 뭐 본인이 이제 무혐의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발언하지 못했었던 소수 정당인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이 어떤 발언을 할지 좀 궁금했었는데 그걸 좀 듣지 못해서 좀 아쉽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용해인 의원 또 여러 가지 말 잘하죠. 네. 자, 나중에 또 기회가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으로 간다. 민주당이 원안이 아니라. 근데 거기 이제 정의당의 또 절충안을 받아들여서 선거 범죄는 검찰에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둔다. 그런데 지금 또 본회의에 제출된 최종안을 놓고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또 이거 원안으로 돌아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최종안의 내용이 뭐 바뀐 점이 있습니까? 네, 어제 이제 본회의에서 이제 최종안으로 민주당이 제시한 그 안이 뭐냐면 이게 이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대 범죄 가운데 2개의 범죄만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그 부분, 부패 범죄, 경제 범죄 중 중자가 들어갔는데 이게 이 어제 이제 내놓은 그런 최종안을 보면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국민의힘이 원했던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원했고 사실은 이 법사위에서도 이걸로 통과되려고 했었는데 안건 조정이 둘러싼 여러 가지 난리통이 나는 바람에 통과가 안 되고 손볼 틈이 없었다. 네, 소위에서 통과된 그걸로 이제 넘어갔죠. 그걸 바로 잡았다라고 얘기했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뭐 지지층이나 이런 쪽에서는 아니 이렇게 되면 시행령으로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말고 다른 거 넣어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취지가 퇴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명백히 뭐 부패 범죄나 경제 범죄가 아닌 경우 이걸 시행령에 넣을 경우에는 법원에서 네. 통제할 거다. 이게 검찰의 권한을 넘는 수사 기소권을 판단할 거다. 이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이제 검찰이 이제 보완 수사를 할 경우 어떻게 할 거냐. 보완 수사 여부. 형소법 개정안에 이제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이거는 해당 사건과 동일한 범죄 사실의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근데 네. 이거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범죄 사실에 이거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이렇게 바꿨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완 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준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나오고 해치지 있는데 아니하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기소 의견 송치 사건 외에 고소인 이의 신청 송치 사건이나 시정조치 요구 이후 불이행해서 검사가 요구해서 송치되는 사건은 동일성 원칙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네네. 여전히 여죄 수사 같은 보완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자, 법조문 하나하나를 놓고 이제 따지는 수순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오평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그 양쪽의 반발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민주당의 이수진 의원 같은 경우 판사 네. 출신이죠. 음. 법안을 원안으로 통과시켜야 된다. 이 어. 부분에 수정된 이 두세 가지 부분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일단 첫 독소조항이 번째는 될 수 있다. 법원에서 발부해서 대통령이 바꿀 수 있는 등이 문제 있죠. 네. 무엇 중에서만 한다는 것은 그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고 네네. 무엇 등이면 조금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인데 그렇죠. 그리고 벗어나는 것을 법원이 막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네. 근데 이 법원에 있었던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이 판사도 어떤 정권의 눈치를 본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당장 저희가 조금 이따 다룰 부분도 약간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오늘 이슈 중에. 어떻게 아시죠, 그거? 그러니까 이게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법원도 눈치 볼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인 감각을 이야기를 해서 이거 안 된다. 이거 네.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것이고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 이 동일성 조항은 뭐 누군가는 이제 독소 조항이다라고도 네. 하는데 결국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다. 동일성은 완벽히 동일한 것만 해야 되는데 네. 동일성이 해치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까지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것이고 어디까지가 동일성을 네. 해치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성에 대한 명확성이 없다. 법률은 네. 해석이 분분하면 안 되는데 해석이 분분한 여지를 남겨뒀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수진 의원이 강하게 해석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분분한 뭐 이게 형사소송법 검찰청법뿐이겠습니까? 이게 소송 들어가서 따지다 보면 네. 유권 해석이 다 달라요. 법조인마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동일성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취지는 별건 수사를 막자. 이거였는데 네. 사실은 이제 검찰의 반론은 이게 지금 뭐 횡령 수사하다가 살인죄가 드러나도 그건 수사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막으면 어떻게 여죄 수사를 하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좀 지켜볼 문제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운영의 묘를 살릴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박 기자님, 그래서 지금 원래는 민주당의 이 안은 4월 내로 처리한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아니면 모레 네. 정도인데 예. 지금 토요일이면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좀 늘어지게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제 임시 국회 소집 요구서를 냈어요, 민주당이. 네. 근데 그걸 내게 되면 바로 뭐 오늘 열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3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4월 30일에 여는 거고 네. 그때 열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4월 임시국회에서 했기 때문에 네. 필리버스터 한 그 법안은 바로 표결을 해요. 검찰청법은 바로 표결에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결이 돼서 4월 30일 오후에 본회의에서 처리가 되고요. 네.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또 상정을 상정하고. 하겠죠. 그러면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할 또 예정이에요. 그럼 그것도 회기를 그날까지 자정까지 끝난다면 자정이 그날 또 끝나고. 끝나는 거고. 근데 그때 또 임시국회 소집을 회기를 요청하게 되면 3일 후에 그러니까 5월 3일에 네. 본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필리버스터 여부와 상관없이 또 표결해야 되니까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예, 그때 예. 표결한다. 그럼 그때 5월 3일에 다 완료가 되는 거죠. 자, 결과적으로 5월 3일 세 번째 본회의가 열리면서 두 개의 법안 처리가 완결되게 된다. 네. 그럼 5월 3일 뭐 빠르면 오전일 텐데 네. 문제는 지금 예정했던 게 4월 내로 국회 통과, 5월 3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정부에서 공표. 네. 근데 3일 날 통과하고 3일 날 국무회의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오후에 만약에 이제 이게 가정의 가정인 거예요. 네. 오전에 처리된다는 가정하에 뭐 오후를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네네. 뭐 오전이 안 된다고 하면은 날짜를 다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 이 부분에서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제 월목 이렇게 만약에 열린다고 한다면 네. 5월 5일이 또 이제 어린이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요 날짜를 피할 것인가, 뭐 뒤에 할 것인가, 요건 아마 조금 논의하지 않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임시회를 열든 어떻게 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임기 마지막 이렇게 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네. 청와대가 날짜는 반드시 조율해서 공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5월 3일 국회를 통과하고 당일 국무회의로 올라가게 될지 네. 직행하게 될지 네. 네. 아니면은 이제 전에 그 이제 윤석열 당선인 집무실 이전 예비비를 국무회에서 처리할 것 같은데 안 했는데 그랬는데 하루 이틀 검토 후에 또 임시국무회의 열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자, 임시국무회의를 뭐 다음 날이나 혹은 뭐 다다음 날 열게 될지 요건 조금 이제 일정이 지금 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지금 되겠네요.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청와대와 일정을 뭐 조율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추진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그래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한 가지가 또 어제 툭 튀어나온 이슈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 정확하게는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이 네. 이거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을 보고 드리려고 한다. 기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서 보고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공식적으로는 모르지만 뭐 이건 전부 보도가 됐으니까요. 네, 네. 이 당선인 측의 의견으로 지금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방선거 때 비용도 뭐 크게 안 들고 이왕 선거를 하니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이때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하자라는 건데 네. 결론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는 헌법 72조에 정해진 게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네.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이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이 입법이 이 법안이 뭐 국민투표에 붙일 만한 그런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냐 이 판단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하나는 선관위가 어제 뭐 입장을 내놨는데 이 재외 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추가 입법이 없었습니다. 8년 동안. 이 2014년도에 네.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미비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투표가 불가능하다. 네. 선관위가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그런 상황인지 몰랐네요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장제원 비서실장이 자 지금 중앙선관위가 공식적인 입장을 낸 것이 아니고 네. 그냥 사무관 한 명의 말로 되는 그렇습니다. 거냐 이렇게 반론했죠. 언론의 입장을 낸 그게 이제 선관위의 기본적 입장으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그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월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투표법 이게 문제라고 하면 고치면 될 거 아니냐. 국회가 고쳐라. 예, 민주당이 자신 있고 국민의 여론을 뭐 믿고 간다고 얘기하고 네. 있는데 법 고치면 되지 왜 이걸 계속 놔두고 있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자 국민투표 제안 오창석 평론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이제 정치적 맥락으로 보면은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서 민주당이 아직 정신 차리지 못했다. 민생 챙기지 않고 있다. 지방선거는 지방 지역에 있는 여러 이제 국민들의 지방 지역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민생을 논하는 선거인데 이 중차대한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은 아직도 이거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정치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라고 했을 때 원했다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안 쓰기 전에 국민투표하자라고 얘기했어야죠. 국민투표 하자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과 타이밍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네. 그리고 합의안이 약간 파기되고 한동훈 내정자와 이준석 대표가 전화통화하고 당선인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할 때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쭉 지나가다가 결국은 이게 어디서 제일 먼저 나왔나 싶으면 추측컨대 네. 신평 변호사 SNS, 네네. 신지호 전 의원의 SNS 뭐 이런 쪽에서 이제 나와서 그대로 쭉 밟아 나와서 네네. 결국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까지 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법률 검토를 얼마나 꼼꼼하게 했는가를 따져보면 지금 아까 전에 박정호 기자님 설명해 주셨듯이 투표인 명부 작성에 관한 법률을 아직 개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헌법에서도 외교 통일 안보와 관련됐다라고 보긴 좀 어렵잖아요. 이게. 국가 안위와 관련된 네. 중대 사안이냐? 이게 중대 사안이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을 들어보면 중대 사안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검찰의 입장이니까. 네. 외교 통일 안보 검찰 등의 기타 아니었으면 뭐 상관없겠지만 외교 통일 안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치안과 관련돼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국민투표를 만약에 할 거였으면 처음부터 던졌어야 된다. 네. 지금은 결국은 시간 끌거나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의도처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하자 그랬으니까 네. 지방선거 때까지 이 검수완박
이슈를 끌고 가려는 의도는 아닌가 지금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건 이제 뭐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앞으로 드러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분리가 70년 지속되어 온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슈고 혹시 공백이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도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전 여가부 폐지 때는 왜 국민투표 안 하지? 예를 그렇죠. 들면 네. 또 여러 가지 이제 탈원전 할 때 공론화했는데 다시 이제 원전 강화할 때는 또 국민투표 안 하나? 사실 국민투표 만능론으로 생각이 자꾸 갈 수 있어서 뭐 법만능론처럼 네.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만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게 저는 그냥 당장 용산 주민을 두고서라도 용산청사 집무실 이전에 대한 네네. 동의를 좀 구해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지금은 국민투표를 좀 많이 대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떤 투표의 효력은 없습니다만 참고 지표로 말이죠. 자, 12시 40분 넘기고 41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의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서울은 황사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맑고 깨끗한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낮 동안에는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면서 기온도 크게 오를 텐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4도로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천천히 가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상황은 양양으로 향하는 길인데요. 춘천분기점 부근에서는 화물차 단독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반대 목포 쪽은 안산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 속도 못 내고 있고요. 팔탄분기점에서와 화성휴게소까지 정체 이어져 있습니다. 한편 서평택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이 있으니까요. 미리 차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이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이 폭주기관차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원래 인사청문 전국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월화 예정됐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뭐 미뤄졌고 그렇습니다. 자료의 미비로 네.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자료가 많아서 문제라면 핵심 자료로 추려주겠다 이런 얘기도 민주당이 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오늘부터 저는 행안부 장관 후보자 이상민 후보자 시작되지 않나 했는데 미뤄졌네요. 네, 다음 주로 미뤄졌고요. 5월로 다 몰렸어요. 5월로 다 몰렸습니다. 네. 원래도 오늘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고 해서 이종섭 후보자. 예정이 됐었는데 이것도 미뤄졌고 한덕수 후보자가 밀리다 보니까 다음 주로 다 미뤄진 그런 모습입니다. 네네. 다 몰려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좀 어떻게 풀릴 것이냐, 다음 주에 정말 열릴 것이냐 이거에 네. 따라서 인사청문회가 열릴지 이것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은 후보자 중에는 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언론을 거의 뭐 이렇게 점유하다 했는데 네. 지금 김인철 교육부 장관 사회부총리이기도 하죠. 후보자 문제가 많이 나오던데 오평론가님 좀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김인철 후보자 관련된 내용은 저희가 그동안 이제 풀브라이트 장학금과 관련된 내용을 4인 가족이 모두 받았다. 예, 이제 풀패밀리 장학금이었죠. 그거 말고는 또 있을까 싶었는데 또 나오는 겁니다. 이제 또 나오는 것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법인 카드로 총장 선거 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 나온 겁니다. 2012년 12월 이제 KBS 보도입니다. 2012년 12월 중순 당시에 외대 한 교수가 이제 동석을 해서 한 호텔에서 고급 음식을 대접을 받았는데 이 자리에서 나를 총장으로 좀 밀어달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걸 뭐 슬프다고 할까요? 씁쓸하다고 할까요? 이 교수가 음식을 얻어먹었는데 평상시 돈을 쓰는 사람이 아닌데. 우리 총장님이. 네. 돈을 절대 쓰는 사람이 아닌데 비싼 밥을 사는 건 분명히 법인 카드를 쓴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1인당 12만 원 정도 식사에 와인까지 더해서 한 50만 원 정도로 계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뭔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에게 호의만으로 50만 원을 쓰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족 정도 아니고서는. 그랬는데 이 법인 카드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 일단 이 법인 카드는 감사원 감사위원 재직 시절의 법인 카드였습니다. 감사원에서 발급한 카드다. 네, 공적 자금이죠. 네. 그리고 이 내용을 쓴 내역을 뭐라고 썼느냐. 사용 목적으로 감사 결과 이견 조정 활동. 총장 선거 운동이라고 쓸 수는 없잖아요. 아유, 큰일 나죠. 만약에 그것이 진실이라면 저희가 가정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이 만약에 법인카드를 업무 추진비로 감사원 돈을 쓰면서 외대 총장 선거 활동을 했고 목적까지 허위로 기재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총 보면은 2012년에는 약 1,200여만 원, 2013년에는 620만 원 정도를 썼고요. 같은 해인 2013년 11월 교수협의회 투표 1위를 차지해서 외대 총장이 선임됐습니다. 네. 자, 의혹인데 이 중에 일부만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거 좀 큰일 날 일이다. 후보자는 이걸 또 명명백백하게 네. 좀 이제 확인을 하고 밝혀야 되겠죠. 자, 그런데 박 기자님. 네. 또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 어제 잠깐 제가 기사 제목만 보니까 뭐 4인룸에 18명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해서 네. 기네스북에 그런 거 있거든요. 공중전화 박스에 몇 명 들어가나. 소형 경찰 몇 명 들어가기. 깜짝 놀랐어요. 2인승에 20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 4인룸에 뭐 18명 들어가겠네 그랬는데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 원희룡 후보자가 제주지사 재직 시절 그러니까 2016년에서 2021년까지 업무 추진비 사용 명세를 쭉 보면 이때 이제 밥값만 5년 8개월 동안 1억 1,000여만 원의 지출이 있었어요. 네, 많이 베풀었네요. 네,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원 후보자가 자주 간담회를 개최했던 식당 중에는 제주도 최고급 오마카세 전문 식당이 있었어요. 오마카세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요즘 또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은 네. 돈 모아서 가서 이제 이렇게 먹방 그램 찍고 그러죠. 먹방 그래.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난해 가격이 1인당 점심 식사 가격이 6만 원이었고 네. 올해는 뭐 1인당 7만 5천 원이라고 하고 저녁 식사는 1인당 10만 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여기를 원 후보자가 33번 방문해서 1,065만 원의 업무 추진비를 결제를 했습니다. 네. 이 중에 2021년 9차례 4명이 참석했다고 밝힌 것을 제외하면 참석 인원이 최소 10명에서 최대 18명. 좀 많이 모인 거죠. 네. 그리고 식사에 사용된 업무 추진비가 12만 원에서 48만 5천 원 수준이었는데 근데 가격을 쭉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나눠보면 네. 알잖아요. 인원수대로. 근데 2명에서 6명 정도만 식사할 수 있는 액수가 되는 거죠. 사실은. 비싸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수용 인원이 여기가 22명이에요. 네. 근데 4명 이상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앉았을까 생각도 좀 들고 네. 그리고 더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식당을 이용했던 2020년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코로나19 방역 지침 때문에 그러네요. 사회적 거리두기. 네. 그래서 4명에서 8명까지 모일 수 있던 그런 당시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 식당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원 후보자가 뭐 자주 왔지만 간담회를 열거나 10명이 온 적은 없었다. 그리고 룸 예약이 4명밖에 되지 않아서 그 이상은 올 수가 없다. 네. 그리고 원 후보자도 보통 서너 명이 왔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계산은 보통 비서가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외상을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이렇게 돈이 없을 리는 얘기하면서 없는데. 그러니까요. 외상을 할 이유는 사실 네. 뭐 없는 상황이죠. 이 네. 제주도지사가 가서 이 업무 관련해서 뭐 밥을 먹거나 하면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 이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혹시 김영란법 위반에 저촉이 되는 그렇죠. 사람도 있을지 않을까 이런 의혹도 제기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또 이제 먹거리에 돈을 쓴 것이 이렇게 청문회가 오니까 문제가 되네요. 이게 결국은 이제 밥 먹는 것까지 그러냐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공금이고요. 법인카드니까 8명이 참석해 18만 원 집행했다고 하면은 이 오마카세 집이 1인당 약 2만 원 정도를 했다는 건데 언론사가 취재를 해보니까 우린 단 한 번도 1인당 6만 원 밑으로 내려간 적은 없다. 오마카세 집인데 알탕만 먹고 가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상관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거를 명수를 거짓으로 쓰고 조작했을 가능성이 일단 있고요. 두 번째는 나머지 금액이 추가로 나왔을 때 다른 카드로 긁어서 이제 비용을 맞췄을 가능성도 있고요. 네. 이게 결과적으로 잘못인데 이것을 그냥 밥 먹는 것까지 왜 그래라고 얘기를 한다면 원희룡 후보자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자의 김혜경 씨에게 법카를 이렇게 유용해도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그랬었죠. 던졌습니다. 네네. 흔히 말하는 대장동 1타 강사 이재명 저격수라고 얘기를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본인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해하지 마시고 네. 낱낱이 소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청취자 5622님 비싼 밥 드시면 기분이 어떨까요? 서민들은 점심값 아끼려고 도시락에 컵라면 정도인데 참 어지럽네요. 저는 5천 원짜리 구내식당 밥 오늘 좀 일찍 먹고 올라오면서 야 노량진의 이 청년들은 컵밥 먹잖아요. 네.
그 고시 공부하면서 그렇죠. 그런 생각들을 했는데 자 어쨌든 오마카세. 아 우리 박정우 기자님 한번 오평론가님 사주세요. 한 번도 못 먹어봤대요. 아 그래요? 네. 아까 그랬잖아요. 한 번도 네. 못 먹어봤다고. 말만 들어봤습니다. 조만간에 최영일 오평론가님이 쏘시는 걸로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짧게 또 끝으로 하나 보죠. 지금 이게 재판 개입 임성근 전 네. 부장판사. 그럼 저는 과거에 사법농단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네. 이런 게 떠오르는데 이게 지금 대법원이니까 최종심 판결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2015년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서울중앙지법의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근무를 했어요. 그러면서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주국장 사건 재판 등에 네. 개입한 혐의를 받는 겁니다. 네.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당시 재판장에게 재판 중에 중간 판단을 내려서 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의 허위인지 여부를 선고 전에 고지하게 하고 또 판결 이후에 박 전 대통령의 행적 관련 보도가 허위 사실이라고 명시하게 했다. 이게 이제 혐의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1, 2심에서 무죄가 나고 대법원에서도 오늘 또 무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럼 왜 무죄가 나왔냐. 이걸 보면 이 지금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거예요. 예. 그런데 재판부 판단은 직권 없이는 이 직권남용도 없다. 이 법리에 따른 판단을 내린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예. 이 재판부를 맡은 재판관 이 사람에게 네. 다른 저 판사가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직권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렇습니다. 직권 남용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잖아요. 개입할 권한이 없으니까 네네네. 남용도 안 된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나 없었거나 그렇습니다. 법리적인 판단을 한 건데요. 네. 뭐 이 저희 청취자분들이나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그만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는 이 재판부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 이제 입증되기 힘들다, 네. 유죄 나오기 힘들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왔었습니다. 오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판결은? 직권이 없기 때문에 직권 남용할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뭐 워딩으로 보면은 뭐 틀릴 게 없어 보이긴 하지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생활에서 네네. 제가 직장인인데 위에 부장님 지나가면서 이거 있는데 뭐 그렇게 오늘쯤까지 끝내줘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그 부장님과 다른 팀이라고 해서 그 명을 거역할 수가 있을까? 그 부장님이 우리 팀이 아니라고 해서 네네. 직권이 없지만 그 이야기를 거절할 수 없을까? 지시할 수 없을까를 따져보면은 너무 개연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저는 판사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은 이 부분이 당시 정권을 눈치 본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법농단까지 쭉 이어지면서 법원과 판사들이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했었던 네. 과정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이런 걸 그때는 보면서 상고 법원을 만들겠다. 뭐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었죠. 네, 그걸 보면서 좀 많이 슬픕니다. 이게 결국은 판사들이 공명정대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러지 못했던 거죠. 자, 인사청문회는 다음 주에 줄줄이 이어집니다. 아마 이 의혹들에 대한 해명 그리고 이제 합리적인지 아닌지 국민들의 판단이 나오게 되겠죠. 자, 오늘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죠. 박정호 기자, 오창석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303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자, 매일매일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네요. 우리 정치인들 좀 정직하고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카라의 프리티걸 신청합니다. 그 이유는요. 노래 후렴구에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정치인들 좀 당당하게 걸으시려면 깨끗해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옵니다. Beautiful girl, beautiful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방송 프로그램에서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뭔가 잘 어울리는 맛이 없고 세련되지 못한 것을 가리켜서 촌스럽다란 표현을 쓰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흔히 옷차림이나 머리 모양 또는 태도 같은 것을 말할 때 주로 사용하고 있지요. 촌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시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도회적인 세련미와는 거리가 좀 있다고 할 때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습관적으로 무심히 쓰는 말이 편견과 차별을 낳기도 합니다. 촌이나 시골은 도시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을 뜻하는 말일 뿐인데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입니다. 도시와 시골을 좋고 나쁨의 비교 대상으로 보고 말하는 것은 결국 도시와 시골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대중을 상대로 하는 방송 매체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닥다리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옛것은 무조건 좋지 않은 것으로 치부한다든지 나이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구별하라는 건 역시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에서 배워야 할 것도 분명히 많이 있으니까요. 말을 할 때는 과연 그 표현이 적절한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변이에요. 김용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그만 제가-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서거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화창한 가운데 예년보다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지난 화요일 정도는 아니지만 반소매도 무난할 만큼 낮 동안 조금 덥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황사의 영향으로 서쪽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 좀 높은 곳이 있겠습니다. 주로 충청 호남 지역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오존 농도, 자외선 지수도 높은 곳이 대부분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흐린 가운데 새벽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 동풍의 영향으로 또 내일은 영동과 제주의 지방은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 쪽은 1에서 3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 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낮부터 주말까지는 찬 공기의 영향을 받아서 기온이 조금 떨어지겠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낮은 기온 보이겠는데 선선하다는 느낌보다는 그래도 기온이 받쳐주기 때문에 따뜻한 느낌이 강하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다시 20도를 웃돌겠고 25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4도, 대전 26도 등 전국적으로 16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기온 서울 12도 등 9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서울 19도까지 내려갑니다. 12도에서 22도 분포로 오늘은 일교차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약간 줄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권에 하는 바람 강하게 불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다음 달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윤 당선인 측은 한미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맹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역사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인 다음 달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회동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회동은 바이든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윤석열 당선인과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인 다음 달 22일로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각종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올해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지난달 발표 때보다 소폭 하향 조정돼 17.2%로 결정됐습니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의 신청 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8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 회기 쪼개기 가결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무제한 토론이 바로 오늘 지난 자정에 종료가 됐습니다. 자, 앞으로는요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이 표결에 붙여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본회의가 있게 되는데 국민의힘이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송원석입니다. 네, 자, 어제 국회 본회의 좀 어떤 분위기였나요? 예, 우리 당에서는 지금 법률가 출신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가지고 그래서 명쾌하게 잘못된 점을 잘 지적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절차적인 문제도 있고 또 내용적으로도 국민들이 생각하는 바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고 아마 민주당 의원님들도 잘 이해하셨을 거고 특히 국민 여러분들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좀 안타깝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조기에 종결이 됐지만 충분히 이 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할 기회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자, 국민의힘이 이제 중재안 재논의를 요청하면서 문제 제기했던 좀 구체적인 조항들이 있는데 지금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 내용이 뭔지도 갑론을박이에요. 받아들여진 바가 있습니까? 처음에 6대 범죄 중에서 4가지가 빠지고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만 남겨뒀었는데 네. 우리 당에서는 그 이후에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가 국민들이 특히 더 우려가 크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하자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민주당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더 추가적인 합의에 이르지를 못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2가지 공직자와 선거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경제 범죄와 부패 범죄만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으로 남겨놓은 선에서 네. 지금 수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선거, 공직자 2개 더 넣자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거부했다. 그런데 정의당 절충안에 따라서 선거는 연말까지는 유지하는 거로 돼 있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인데요. 네. 기본적으로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의장의 중재하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서 수정안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선거 범죄는 지금 공소시효가 6개월인데 4개월 뒤에 이 법이 시행이 된다 그러면 이 공소시효하고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서 중간에 하다가 이것을 어떻게 공중에 붕 뜰 수도 있고 이관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한을 더 줘가지고 12월 말까지로 지금 그렇게 남겨두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 지방선거 정도까지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그 이후에는 끝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내년부터는 이제 선거범죄도 마찬가지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또 이 무제한 토론을 하면서 김종민 의원이 나섰는데 이 검수완박은 아니다. 그 표현은 반대한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개정안이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손보면서 국민의힘 주장을 좀 더 반영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일부에서 다룬 게 이 말씀하셨던 부패범죄, 경제범죄 중 이렇게 돼 있던 걸 이 등으로 바꿨더라고요. 요거는 또 의견이 좀 받아들여진 걸로 보십니까? 그 부분은 또 설명이 앞뒤가 약간 선우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네. 원래 6대 범죄 중에서 4가지를 제외하는데 현재도 그러하지만 4가지를 제외하더라도 법률이 경제범죄, 부패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6개를 열거하다가 그중에 4개를 빼더라도 똑같이 등 이렇게 돼야 되는데 민주당에서 법사위 1소위에 올린 법안에 네. 민주당 측이 만들었던 초안에 보면은 그것을 중이라고 바꿔놨죠. 네. 그래서 굉장히 한정적으로 법률에서 한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바로 잡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네. 원래 등이었는데 중으로 제한했다가 등으로 바로 잡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이 가처분 신청을 내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장한 이 합의된 법안 그리고 민주당이 본회의에 올린 법안 좀 차이가 큽니까? 당초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중재안에서 약속하기를 가장 중요한 것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이었습니다. 네네. 그러나 민주당의 초안에 나와 있던 내용은 검찰의 보완 수사를 사실상 전면적으로 불허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 의장 중재안에서 그 부분을 다시 이제 살려놨던 거고요.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별건 수사입니다. 네네. 별건 수사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이 볼 때 A라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 B를 지져가지고 사실 A를 추궁하는 굉장히 잘못된 수사 관행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것을 그때 이제 중재안에서 합의가 돼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현재 검찰청법이 아니라 아마 형사소송법에 아마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별건 수사가 이제 금지되는 것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랬는데 애석하게도 그 안건조정위원회가 급작스럽게 진행이 되고 네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안건이 최종적으로 확인도 되기 전에 안건조정위원회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안건 올라간 것이 위원장은 거기에서 다 이제 수정한 안건이 올라갑니다. 이것을 의결합니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안건이 올라와 있는 것은 수정안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일소위에서 다루던 민주당 안을 중심으로 한 그 안이 올라가 있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말하는 내용하고 실제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부분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해서 또 전체회의,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하다 보니까 그 본회의에 올라간 안이 법사위의 대안으로 올라와 있지만 실제로 합의되었던 중재되었던 안이 아니라 그 이전의 안이었기 때문에 다시 수정안이 다시 올라왔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안건이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법안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강행을 하다 보면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간과될 수가 있고 절차적인 흠결이 크다 보니까 본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과거에는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에 누더기법이다 이런 표현들을 언론이 많이 썼는데요. 네네. 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깝다 말씀하셨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이 절차적으로 민주당은 이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살라미 전술, 이게 회기 쪼개기로 계속하면 국민의힘이 지금 저지할 방법은 있습니까? 네, 실제로 이 살라미를 하게 되면 지금 이제 4월 27일 어제까지 4월 임시국회를 회기를 종료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에 4월 30일 날 다시 1일짜리 그 본회의를 열기로 지금 이미 요청돼 있고요. 이 자체가 살라미인데 워낙 170석이 넘는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소수인 우리 당 입장에서는 이걸 막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강행했던 뭐 공수처법이라든지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뽑는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국민들 실생활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임대차 3법 같은 네네. 경우에 이거 강행을 했다가 결국은 그 정상적으로 뭔가 결과를 나타내지는 못하고 국민만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례를 볼 때 또다시 살라미를 해서 강행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용납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이번에도 대한변협에서는 아마 변호사 시민 필리버스터를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 국민의 대표기관이고 대의기관인 우리 국회에서 여야를 떠나가지고 정당 정파를 떠나가지고 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좀 진지하게 잘 듣고 수용하려고 하는 열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이 법안을 좀 재논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으나 결과적으로는 민주당이 역풍 맞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주셨어요. 네네. 자, 그런데 어제부터 갑자기 또 화제가 된 것이 장제원 비서실장이 지방선거 때 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 그랬는데 이제 어제는 선고안이 입장이 속보로 나왔는데 오늘 다시 그거 공식 입장 아닌 것 같다. 검토해보자는 의견이 이어지면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오늘 다른 방송에서 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지도부 이사가 좀 포함되어 있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은 조금 한번 논의가 좀 필요한데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민투표법. 네. 예, 그런데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은 해외에 거주하는 그 교포들한테 투표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헌법 불합치가 된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조항들을 아예 이것을 위헌이라고 판정한 건 아니고 그대로 이거는 유효하다고 판정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만약에 그 여야 간에 또는 합의가 된다면 또는 정신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국민투표 실시에 대한 의지가 모여진다면 국민투표 실시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문제가 없다. 네네. 왜냐하면 대개 보면 위헌이라고 판정할 때 판정 난 그 순간부터 위헌으로 판정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외 국민에 대한 투표권을 부여하지 않은 그 부분만 헌법 불합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 5,200만 국민 중에서 4천만이 넘는 유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투표를 직접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그 권리를 제한하고 이것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으킬 수 있는 거고 더 큰 위헌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투표가 위헌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기 위한 제외 국민에 대해서 투표권을 주기 위한 법 개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변론으로 하더라도 국민투표 자체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8년간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서 못하는 거다 하는 대부분의 언론 이제 보도와는 다른 입장. 현행법으로도 국내에서의 투표는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 법학자들이 기본적으로 논리대로 잘 따라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 그런 논리에 다 동의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으로 이제 지도부에서는 열어놓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이해도 되겠네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는 결정된 건 아직 없습니다. 결정된 건 없다. 이제 이런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당 내에서도 의견들을 수렴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당 외에서도 국민들의 소리도 좀 들어봐야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검수완박법 자체에 대한 판단을 최종적으로 국민 여론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겸허하게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정된 건 없고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보겠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각설하고 시즌2. 자, 현근택 변호사 또 그리고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아유 시끄러워라. 뭐 이슈가 너무 많아요. 자, 오늘은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그리고 지방선거 이야기를 중심으로 꾸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국회 상황 뭐 상당히 복잡하고 어지럽고 그랬죠. 조금 전에 이제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어제 국회 상황 그리고 법안에 대한 입장 인터뷰를 했는데 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 문제는 삼기는 건 같은데 결국 국회라는 게 이제 정치의 영역이고 이걸 지금 뭐 다 뭐 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뭐 헌법 소원하고 뭐 뭘 한다 그러는데 권한쟁의 심판도 하고 권한쟁의 심판도 하고 한다는데 뭐 아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국회에서 벌어진 일을 법원을 많이 끌고 갔거든요. 헌재에서도 그건 입법부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런 것도 한마디로 있죠. 얘기하면 그렇죠. 왜냐하면 상권 분립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하는 일을 예를 들어서 그게 막 위법행위가 심해가지고 뭐 고소고발을 해서 법적 처벌받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면 가능하면 법원은 안 길라 그럽니다. 국회에서 일은. 정치나 이런 거라서 제가 보기엔 아마 국회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국회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우리 장 교수님은? 저는 송 의원이 얘기한 것 중에 국민투표에 회부하겠다라는 거 투표 붙이겠다라는 것만 빼놓고는 다 뭐 적절한 얘기를 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법안 듭니다. 비판이라든가. 네,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붙인다고 안 했어요. 결정된 바 없다. 그때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뭐 당선인한테 장제원 의원이 이렇게 보고한다고 했으니 그것은 뭐 논의를 해보겠죠. 근데 하지만 그것이 과연 그게 이제 안건이 되느냐. 그 부분에서는 저는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 체계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이러한 법안을 4월 15일 날 법안을 제출했거든요. 근데 오늘이 4월 29일인가요? 그렇죠. 28일. 그럼 이게 며칠 만에 하는 겁니까? 그리고 5월 3일까지 5월 3일까지 하겠다라는 게 20일 만에 이걸 바꾸겠다는 거거든요.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안 열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20일 만에 처리됐다. 이게요, 아시겠지만 재작년 한 해에 1년 동안 내내 아마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방송만 나와가지고 얘기하면은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그렇게 1년 동안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그 내용 연장선이에요. 거기 바뀌는 거는 그 당시 6대 범죄 사실은 다 없애자. 안 된다. 그 사이 절충한 게 6개 남겨놓은 거잖아요. 이 논쟁이 사실은 20년, 30년 된 논쟁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얘기는 그 당시에 이제 절충으로 어찌 보면 6대 범죄 남겨놓은 건데 그거를 다 없앨 거냐 말 거냐. 지금은 어쨌든 6개 남겨뒀다가 이제 2개 남긴다는 거잖아요. 나머지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20년 된 논쟁이다. 논쟁이나 의견 부딪힘만 있었지 논의나 협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최소화된 그리고 국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법안을 제대로 여야가 합의해서 전문가들과 공청회나 전문가들 토론회를 통해서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하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양양자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 20명 조사나 수사를 받아서 감옥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탄용 입법이 아니냐 그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 권성동 의원께서 검사 출신이고 사선 의원 하시는 동안 다 검토하신 거잖아요. 본인이 하셔가지고 미스했다고 그랬잖아요. 본인이 사인하고 그다음에 의원총회 가서 다 얘기하고. 현 변호사님 미스했다고 했잖아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걸 지금 말씀처럼 이렇게 중요한 거를 단순히 합의하고 그다음에 가서 의원총회 가서 다 박수 치고 국회의장하고 사진까지 찍었잖아요. 사인하고. 근데 이제 와서 이틀 만에 아이고 내가 그러면 권성동 의원 한 명만 미스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의원총회 갔던 분들은 다 뭐예요? 이거 아니 이렇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뀐 건 딴 거 없어요. 한동훈 후보자나 뭐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러니까 바뀌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공당입니까? 하루아침에 주말 사이에 완전히 180도 바뀌어가지고 하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자, 뭐 이제 그동안의 과정은 쭉 두 분이 주고받으셨는데 장 교수님 이게 지금 아킬레스건이 돼버렸어요. 네, 맞아요. 합의를 하는 바람에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독주한다고 하다가 지금 합의하는 바람에 명분을 권 의원이 왜 그러셔가지고 저희가 반박하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핵심 내용을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본회의에 법안은 올라갔는데 그동안 민주당 원안
그리고 합의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때 사인했던 그다음에 미스라고 했지만 그다음에 또 정의당의 그렇죠. 중재안을 받았다. 네. 그다음에 문구 하나하나가 좀 바뀌고 있다. 네.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 변호사님. 네. 지금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안은 어떤 안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맞습니까? 일단은 뭐 그 당초에 합의했던 거는요. 아마 이제 6대 범죄에서 2개만 남기고 이랬지 않았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별건 수사 금지 이런 조항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이제 이번 지방선거도 피하는 거 아니냐. 네. 이래서 정의당에서 선거법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하게 하자. 연말까지라는 건 6월에 선거를 하면 공소시효가 6개월이니까 12월까지는 하게 하자는 거고. 지방선거 수사까지는 검찰이 한다. 구치에 남겨놓는다는 거고. 이제 논란이 됐던 게 결국은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네. 이제 중재안에서는 보안 수사를 이의제기하거나 아니면은 할 경우는 할 수 있게끔 돼 있었어요. 근데 그 보안 수사를 하더라도 별건 수사는 안 되는 걸로. 네. 근데 별건이라는 건 이제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였는데.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사건을 수사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를 마치 법 적용 문제 지금 예를 들어서 N번방 사건 같은 게 범죄 조직 적용 못한다 얘기하는데 그거는 법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사실관계는 하나예요. 이 법에 대해서 절도를 적용할지 아니면 뭐 횡령을 적용할지 아니면 이거를 예를 들어서 단순히 그냥 아청법을 적용할지 범죄 단체 적용할지는 법의 적용 문제예요. 그러니까 동일성 인정되는 거예요.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럼 공범은 수사 못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공범이 있는지를 알면 경찰 단계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만약에 공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 해. 그럼 검사가 공범인 걸 알면은 시정 지시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올라와서 수사를 하는 중에 공범을 알았다. 이제 그런 경우는 조금 문제 될 수는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것도 제가 보기에 뭐 경찰이 수사를 하고 그다음에 그 검찰이 보안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뭐 검찰이 예를 들어서 뭐 공범을 알았는데 수사를 못 한다든지 아니면 범죄 단체 조직죄 적용을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전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검찰이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성범죄로 이 조사하다가 살인이 드러나도 추가 수사를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이렇게 놀라거든요. 그렇죠. 장 교수님 생각하시는 독소 조항은 어떤 겁니까? 저는 우려와 독소 조항을 좀 섞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만약 이 수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요. 지금 검찰에서 숙사 사건으로 진행하고 있는 월성 원자력 뭐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이런 사건을 4개월 안에 수사를 다 마쳐야 되잖아요. 검찰로서는. 그럼 우려스러운 거는 검찰이 이제 우리 뭐 수사권 거의 뺏기는 이 상황에서 뭐 눈치 볼 거 없다.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소환 조사하고 기소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건 너무 보복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네들 뭐 다 뺏기는데 일단은 우리가 제대로 수사 한번 하는 거 보여주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눈치 볼 거 없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검찰 공화국 시간이 한 4개월 동안 진행될 것 같다. 상당히 전국이 시끄러워질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 검찰이 역풍 맞을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뭐 잘못하고 죄를 지은 사람을 수사하겠다, 기소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명분에 반대할 국민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독소 조항은 한 2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건에 대해서 이해가 좀 더 떨어지는 공소유지 검사가 예를 들면 기소 여부와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 과연 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좀 회의감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추후 기소 불기소 결정 발생 시에 책임 소재 문제가 좀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부서의 직제 및 소속 검사 파견 내역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법무부 장관이 와서 이런 것들 국회에 보고를 하고 했었는데 나와서. 그렇죠. 근데 이거를 법무부 장관이 안 하고 검찰총장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좀 타켓으로 한 독소 조항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 체계를 특정인이 미워 싫어 그렇다고 이렇게 바꾸는 것 자체가 조항을 바꾸는 것 자체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말씀드리면요. 반론 있으시군요. 이게 역사가 어떻게 발전했냐면 예전에 우리 원님 재판 생각해 보시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재판도 하고 내 죄를 내가 알렸다. 거기서 이제 권장 몇 대 바로 집행까지 다 해요. 그렇잖아요. 바로 줄일 틀기도 하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자백하면 예를 들어서 뭐 권장 100대든 아니면 뭐 사형이든 이렇게 하는데 역사가 이게 분리돼 왔어요. 기소기관과 재판기관. 지금도 사실은 판사가
그냥 그 직접 수사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야 제 사건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기소하는 사람과 재판하는 사람이 분리가 됐거든요. 네. 분리됐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분리되냐면은 기소하는 사람과 수사하는 사람이 분리해 왔어요. 외국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미. 근데 우리나라만 이제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걸 당연시 여기는데 수사를 한 분은 항상 기소를 하고 싶어 해요. 왜냐면 자기가 열심히 수사했는데 이거 기소 안 된다 그러면 허탕친 거잖아요. 네. 범인이라고 지목했는데. 그렇죠. 완전히 분리돼 있으면 서로 견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그렇게 발전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공소 유지 부분과 그러니까 기소하는 부분과 수사하는 사람은 분리되는 게 맞다. 그다음에 이 분기별법은 왜 나오냐면요. 검찰 쪽 조직표 쭉 보면은 조직은 그렇게 돼 있는데 네. 나중에 파견이라는 형식으로 많이 인원을 늘려가지고 사실상 거기서 특수수사를 하는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소속은 예를 들어서 부산지검인데 네. 실제 일은 서울지검에서 하는 거예요. 어떤 특수부 사건을 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해왔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검찰 내부 아니면 잘 모르는 거예요. 내부 인사명령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인지수사라든지 특수부를 그렇게 운영하지 말라. 이제 그런 취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꾸 지금 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는 게 뭐 전 세계적인 뭐 현상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냥 하지만 10개 국가에 말씀드릴게요. 시간 예. 충분히 주세요. 독일 형소법 제61조 검사는 모든 종류의 수사를 스스로 수행하거나 경찰기관과 경찰 공무원과 이를 수행하도록 할 수가 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 41조 검사는 형벌 법규에 반하는 범죄의 수사 및 소추를 위하여 일체의 처분을 행하거나 이를 행할 수 있다. 일본 형사소송법 검찰관은 스스로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 직무규정 9-001조 여기도 연방검사는 범죄 수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자꾸 뭐 다른 나라가 수사 기소권 분리돼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들고 중세시대의 원님의 그러한 얘기와 지금 현대 대한민국과 비교하는 건 맞지가 않아요. 네. 이렇게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겠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건데 우리나라 3심제도 아닙니까? 거기서도 충분히 인권 보호할 수가 있고 인권 보호는 국민권익이라든지 인권위원회에서도 하는 거지 검사는 수사를 통해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게 주요한 임무지 검사 보고 인권 보호하라고 하는 것은 그 주종 관계가 지금 바뀐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하지 마세요. 네, 빨리 딴 거 합시다. 독일은 실제 조사관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권은 있지만 실제로 수사관 지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프랑스는 검사가 강제 영장 청구권도 없어요. 수사권도 없습니다. 누가 있냐? 수사 판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법규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태리라든지 남미라든지 다 그러니까 수사 판사가 실제 검사 역할을 합니다. 검사는 수사 판사가 시키는 것만 해요. 일본은 뭐 수사권이 있죠. 근데 특수부 몇 군데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대부분 수사를 하고 있어요. 미국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저는 우리나라 검사들이 만약 미국 저 검사 부르면 미국 검사 권한만 가지라고 하고 싶어요. 미국은 영장 청구도 경찰이 합니다. 검사는 아주 예의적인 경우만 수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완전히 박탈한다 그러는데요. 보안 수사권 이거 굉장히 큰 겁니다. 기소한 것에 대한 보안 수사를 할 수 있어요. 실제 수사권 완전히 박탈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러면 제가 그래서 독일, 프랑스, 일본, 미국 다 하지 마시고 그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하나만 가져라. 저는 미국 검사 권한 그래도로 갖는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찬성할 겁니다. 미국 검사는요. 영장 청구권도 없어요. 수사관도 밑에 검사 한 10명이면 수사관 한 2-3명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검사 한 명이 수사관이 4-5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수사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주요 OECD 국가의 검찰 수사 관련된 성문법 규정 정리한 것을 근거법에 관해서 다 자료를 갖고 말씀드렸는데 현근택 변호사님이 다른 얘기 하시니까 제가 이 자료를 제 현 변호사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게 좀 변호사님 네. 말씀과 좀 달라요. 자, 지금 두 분의 우리나라가요 말씀이 검사의 권한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막강합니다. 세계적으로 수사법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그다음에 사실은 기소 독점주의예요. 네. 그다음에 기소를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거 다 사실은 검사가 결정해요. 네. 미국은 누가 결정하죠? 배심에서 결정합니다. 기소할지 말지. 아니 그럼요. 검사가 자기네들 마음으로 결정하냐고요. 법에 기소 독점권을 줬으니까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견제하고 통제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검사가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건 잘못됐죠. 자, 어쨌든 끝에 두 분이 대한민국 검사의 권한은 막강하다. 여기서는 이제 합의를 이루셨습니다. 막강하죠. 자, 이제 그동안 이게 공청회 한 번 없었지 않느냐.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법안 내용을 뜯어보다 보니 결국 해외 제도와 함께 두 분의 또 충돌이 있었는데 다음 이슈가 또 뜨겁습니다. 뭔데요? 어제 나왔어요. 어제. 네. 자, 국민투표에 붙이자. 6.1 지방선거 때.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송원석이 원내수석 부대표 통화해 보니까 이게 재외동포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가 나온 게 맞는데
내국인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투표법이 유효할 수 있다. 해도 된다고 볼 수 있겠다. 검토해보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저는 대상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국민투표에 붙일 안건이 되지 않는다?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국민투표를 입법 관련된 사항을 법률을 국민투표에 붙인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뭐 청취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란 말이에요. 이 법률안을 어떻게 국민투표에 붙여요. 저는 이거 자체가 전제 조건이 잘못됐다. 그래서 장제원 비서실장이 특정 뭐 변호사분들의 얘기만 듣고 섣불리 던진 것이 아니냐. 그런 비판은 받아도 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건 조금 오판한 것 같다. 그렇죠. 그럼 국민투표를 현 변호사님이 옹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옹호해 주세요. 아니, 정 교수님이 너무나 옳은 말을 해가지고 저희도 붙일 게 없어요. 반론이 없다. 이게 사실은 법률가가 아니라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이게 국회에서 입법하는 거를 국민투표에 붙인다 그러면 그럼 이제 입법부랑 행정부랑 이게 완전히 상권 분립이 돼야 되는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설서 들어가면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사항이 아니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각 행정부 내에서 검찰이 할지 겸찰이 할지 어찌 보면은 행정부 내에서의 어쨌든 누가 할지 역할 분담에 대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무슨 검사가 수사를 못하면 국가 안위가 흔들립니까? 저는 그 생각이 되게 웃긴 것 같아요. 이게 검사가 수사권을 못 가지면 국가 안위가 흔들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누가 그거 동의하겠어요? 예를 들면 국방 통일 절대 아니잖아요. 외교에 관련된 거 아니죠. 국방에 대한 게 아니죠. 통일에 대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거라야 되는데 검사가 수사권 안 가지면 국가 안위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고 더구나 지금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 받아가지고 7년 동안 개정도 안 됐어요. 이것부터 개정하고 해야죠. 그리고 그동안 6번의 국민투표가 있었는데 다 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투표행위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우리가 국민투표 하면 떠오르는 게 개헌 얘기죠. 헌법 개정안 관련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아니냐. 그럼 지금 마지막 국민투표가 87년이 맞습니까? 그건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억.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관철되던 6월 알면서 왜 물어보세요. 근데 저 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하고 72조에 대한 국민투표는 별개예요. 헌법 개정 무조건 하게 돼 있고 이거는 대통령이 필요할 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약간 판단이 개입되는데 대신 이런 경우라고 정해놓은 거죠. 국민투표는 무리수다. 이건 오늘 두 분의 의견이 비슷해서 의외로 또 쟁점이 되지 않네요. 자, 결국 이제 남아있는 거 이 절차인데 4월 내 통과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두 번째 본회의가 토요일 잡혀 있고. 토요일 30일. 그 다음에 5월 3일 잡혀 있는 거잖아요. 원래 3일 그 여유를 둬야 되니까요. 네, 72시간 이전에 고지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중단은 180석이 지금 안 돼서 살라미 전술로 가는 건가요? 또 있고 지금 코로나 지걸 걸리신 분도 있고 또 지금 각 선거 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은 어쨌든 또 정의당도 이걸 법안은 찬성이지만 필리버스터 중단하는 거는 이제 소수당이 갖고 있는 무기인데 그거를 우리가 찬성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내부에 이견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아마 또 숫자 딱 맞춰놔도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항상 변수가 생기기 때문에 어디 가 계신 분도 있고 이래서 아마 이제 중단보다는 아마 이렇게 3번 이렇게 회기를 해서 하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회기 쪼개기. 근데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5월 3일 날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것을 공표하는 것이 과연 이것도 절차적인 정당성에 맞느냐라는 생각이 민주당 들어요. 목표는 그런데. 근데 예를 들면은 국무회의는 보통 화요일 날 오전 10시쯤 열리거든요. 그런데 만약 이 법안이 오전 10시에 통과되기는 어려워요.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오후에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이거를 처리한다? 오전은 국회 통과하고 그래서 오후에 국무회의 통과한다. 그러면 이게 뭐가 이상하잖아요. 이 법안 민주당이 원하는 거 법안 처리해 주기 위해서 퇴임하는 대통령께서 국무회의까지 원래 열렸던 시간을 뒤로 늦춰가지고 이거를 공표한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전 솔직히 대통령께서 그런 선택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이제 이건 국무회의를 화요일 날 9시에 해왔죠. 그동안 하는데 그거를 9시에
해야 되고 오후 2시에 다시 시하면 안 되고 그런 건 없거든요. 어찌면 관례와 전통과 이게 다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화요일 날 안 하고 수요일 날 하면 안 돼요? 목요일 날 하면 안 돼요? 공무회의라는 거는 필요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아마 예비비 같은 경우에도 임시국무회의 열어서 하잖아요. 임시국무회는 목요일 날 열게 돼 있잖아요. 임시국무회의 날 여지 말고 그냥 화요일까지 기다리시지 그랬었어요. 자, 목요일 날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화요일, 수요일 날 임시국무회의 열으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네. 목요일 날 여는데. 자, 5월 3일 날짜가 공교로워서 이게 모양새 문제 때문에 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자, 지방선거 보죠. 지방선거. 그런데 지방선거 보기 전에 지방선거의 현역 의원들도 여야에서 뛰어들다 보니까 여기저기 지금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 윤심을 입은 것인지 아닌지 지금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의원 엄청 입었죠. 윤심. 지금 이제 의원직 던져서 전 의원 되는 건데 엄청 입은 거예요? 그럼요. 윤심이 작동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민의힘 경기도당 당협위원장들 90%가 김은혜 의원을 도왔지. 네네. 윤심이 아니었으면 왜 도왔겠어요? 유승민 전 의원이 올라갔을 수도 있다. 또 반반 도왔을 수도 있고. 네. 아유, 요 틈새를 또 이거 정말 얘기하면 위험한 건데. 얘기해 주세요. 어쨌든 아니요. 더 해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네. 그런데 분당갑이 지금 이제 이 보궐 지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5월 9일에 인수위원장 임기가 끝이에요. 11회 대통령 취임. 그럼 이제 6월 1일 재보선이니까 그 이후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그럼 뭐 하나? 그랬는데 이 분당갑 출마 가능성.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렇게 길게 얘기하세요. 5월 7일 날 출마 선언을 한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다? 네. 5월 7일에? 네. 그러니까 인수위의 주요 활동이 5월 6일 날 다 끝나는 모양입니다. 뭐 국정과제도 다 그때 발표를 하고 그래서 지금 안철수 위원장의 실무진들에게 안철수 위원장이 출마하겠다. 그리고 5월 7일 대략 현재로선 5월 7일쯤에 출마 선언할 테니까 준비를 해라. 라고 지시가 내려간 상황이고요. 윤석열 당선인께서도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게 좋겠다라고 이제 언질과 뭐 용인, 양해 이런 것들을 해 주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준석 대표도 아유 감사합니다. 제 지역구인 노원에 안 오시고 분당에 가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지역구가 겹쳤었죠. 출마하시면 저희가 당에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3박자가 맞아 떨어진 거예요. 3박자가. 네. 그렇기 때문에 99% 출마하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야, 이거 제가 지금 그냥 이거 어떻게 되려나 호사가들의 입담인가 그러고 던졌더니 팩트입니다. 거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99%. 예언이거나 첩보 수준이 아니라 거의 확정적이다. 네, 아니면 어떡하죠? 아니면 이제 이건 5월 7일 이후에 아니 이거는 오늘 제가 보기에 아마 먼저 쓰면 단독 쓸 언론사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럼 시사본부 단독으로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요런 게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선 주자였는데 단일화 이후 공동정부는 무산된 상황이고 자, 의원직으로 원내에 진출하겠다. 그다음에 이제 당권 도전할지 말지는 이제 지켜볼 문제지만 그러다 보니 그럼 민주당의 대항만 누구냐? 결국 이 대선 주자급 대선 2라운드 되지 않았느냐? 이재명 고문 아니냐? 맞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물론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서는 분당 나가라 이렇게 했지만 저는 이준석 대표가 원외거든요. 그렇죠. 원외잖아요. 본인이 원외. 근데 안철수 대표가 원내로 들어와서 오는 거를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차기 당대표를 노린다는 건 다 알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원내로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유리해질 수 있거든요. 그거를 용납할 것인가. 저는 아마 이준석 대표가 분당 나가라는 건 진심은 아니었을 거다라고 보고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 물론 이제 안내비 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지역에 속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분이 총리도 안 가고 장관도 안 가고 지분이 없어요.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국회의원이나 가라 이런 건데 보궐이나 국회의원이나 가라 너무 험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아니 지난번에 단일화 할 때 이랬잖아요. 나는 행정부에 가서 경험을 쌓고 싶고 그런 얘기 했었죠. 그러니까 총리나 뭐 최하 부총리라도 할 줄 알았는데 그냥 이제 자리 비었으니까 그냥 국회의원이나 나는 죄송합니다만 그러니까 그 행정부에 대해서는 권한을 하나도 안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일단 두 번째 그다음에 이재명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갑 지역은 아니고 을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임해도 쪽이니까. 임해가 아니고 저쪽이죠.
순회동이죠. 순회동. 근데 저는 아마 당장 출마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네. 왜냐하면 지금 좀 이르다라는 평가가 많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당대표 도전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되고 있지만 네. 보궐선거 나가야 되느냐, 이거는 좀 아직 좀 이르지 않냐, 이런 여론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대표 도전 한 8월 정도인 거고. 앵커님, 제가 현근택 변호사님께 저주의 말을 좀 한번. 저주? 에이, 제주도 국회의원이나 하러 가라. 에이, 현근택 대변인. 아니, 그건 국회의원이나. 이나는 취소입니다. 안 그래도 뭐 이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일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그래서 일개 뭐 이런 게 지금 막 이제 논란이 되는데. 현근택 대변인 여기서 방송하지 말고 저는 제주도 국회의원 하시는 거 보고 싶어요. 제주도 국회의원이나 이번에 아마 보궐선거 있죠? 보궐선거 할 가능성이 있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번에 분당갑에 출마하는 분들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에서는 김병관 전 의원이 출마할 것 같은데 재산이 많아요. 안철수 전 대표 2천억. 그건 결과론이고 다 이제 벤처기업인 출신인 거잖아요. 그래서 재산이 많은 분들이 출마하는 게 공교롭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부자 대 부자의 대결이다. 그러니까요. 그럼 재산이 조금 더 많을수록 유리합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지역은 지난 총선에서도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이 이겼고요. 지난번 대선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좀 좋지 않은 텃밭이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한 이제 1, 2분 남았는데 장 교수님. 지금 서울시장 경선 더불어민주당은 진행 중인데 송영길 전 대표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셨어요? 어떤 얘기? 1분 남겨놓고 저보고 하라고요? 요약해 보세요. 송영길 대표께서 상당히 좀 부적절한 선택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서울시장 도전이? 네. 그 송영길 대표의 도전 때문에 민주당이 대략 20여일 동안 서울시장 공천 어떡하지? 누구 할까? 기준이 뭐지? 원칙이 뭐지? 누굴 컷오프해야 되나? 아니야, 컷오프하면 안 돼. 다시 살려줘야 돼. 이거 가지고 20일을 허비했거든요. 서울시장이라는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자리에 대해서 이러한 갈등과 혼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는 지방선거 자체가 민주당이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특히 또 서울시장이 좀 저렇게 뽑히게 되면은 진영이 분열되고 그러면 구청장, 시의원들, 구의원들 다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주도권,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당 전체의 서울시의 선거 판세를 좀 어렵게 하지 않았느냐. 꼬이게 만들었다. 그래서 비판하고 싶습니다. 비판을 하셨습니다. 짧게.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송영길 전 대표라도 안 나왔으면 아무도 못 모시고 왔죠. 박주민 의원 사퇴했죠. 근데 이제 여태까지 민주당 계열에서 서울시장 후보에 당선시킨 것은 외부의 영입이에요. 조순, 고건, 박원순. 영입. 이런 분들이 당선됐지. 예를 들면 김민석, 한명숙, 뭐 강금실, 내부에서 그다음 박영선 이런 당내에서 중진원이 나왔을 때는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승리하려면 결사적으로 외부에서 영입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했잖아요. 내가 나갈 거야 막 이러면서. 자, 현 변호사님 끝으로 반론해 주시죠. 하지 마세요 반론.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민주당 뭐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다. 반론이 없습니다. 그럼요. 자, 하지 마시라는 말을 그대로 가지셨습니다. 자, 현근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와 각설하고 시즌2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I wrapped the towel around me and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오늘은 컵라면계의 클래식 육땡땡 라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자, 어려운 경제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경제본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분야 기자들의 순위를 매긴다면 탑3에 들어갈, 이것도 좀 기분 나쁘시려나? KBS 보도본부의 서영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의 1위라고 할까요? 저희끼리 그렇게 해도 되는 거니까요. 네. 공신력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요. 탑3가 좀 언짢으셨어. 네. 그냥 부동의 원탑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들끼리 하는 얘기인데. 자, 안 그래도 오늘 주제가 순위예요. 랭킹. 자, 재계 순위라고 하는데 순위가
새로 나왔습니까? 네, 이게 순위라고 통상 부르긴 하는데 사실은 규제 대상 발표입니다. 좋은 건 아니군요. 네, 기업 입장에서는. 네, 공정위가 매년 5월 1일 기준으로 발표하는데 네.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업무. 기업 집단은 재벌 말하는 거고요. 네. 공시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산 총액이 5조가 넘으면 이 기준으로 쭈루루루 리스트를 매깁니다. 자산 총액 순으로 네. 올해 76개여서 지난해보다 5개 정도 늘었습니다. 5조 이상이 76개, 네. 5개 늘었다. 8개가 늘었고 3개가 빠졌습니다. 네. 이른바 대기업이라고 하는 건데요. 규제를 하려고 정한 기준입니다. 이게 공시 의무가 있고 특수 관계인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걸 금지합니다. 네. 이 이익을 제공한다 좀 어려운데 일감 몰아주기 하면은 걸린다 이겁니다. 바로 네. 이해가 되네요. 네. 그리고 이걸 통상 재계 순위라고 부르는데 족소액이는 한데 어떤 언론은 재계 서열 이렇게도 네. 불러요. 이게 훈장 같은 거기도 하고 네. 우리 국가가 인정했어. 우린 대기업이야. 뭐 이게 되는 거죠. 이 한 레벨 더 높은 종류의 규제도 있는데 이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네, 이거는 상호 출자까지 제한하는 겁니다. 네. 대기업에 든다고 다 이걸 하는 건 아니고요. 대기업은 아까 5조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10조가 넘으면 더 센 규제를 합니다. 상호 출자, 순환 출자, 채무 보증 금지, 네. 그리고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금산분리, 예. 뭐 이런 게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보면 훈장, 국가가 네. 인정한, 어떻게 보면 족쇄, 규제 대상, 이 대상에 들어가는 기업들을 특이사항 중심으로 좀 살펴보죠. 네. 자, 흔히 그냥 우리가 길 가다가 우리나라 그럼 기업 서열 뭐 재계 네. 순위 1위 그럼 삼성 그럴 것 같아요. 그건 틀리면 간첩이죠. 아, 그래요. 네. LG 그럼 간첩이에요. LG 한참 밑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변할 리가 없는 삼성이 자산 총액 규모가 한 483조. 어우, 5조 이상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높네요. 네. 근데 2등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올해 뉴스입니다. 14등까지 올해 쭉 보면요. 하나도 바뀐 게 없는데 네. 2등만 바뀌었습니다. 2등, 3등이 자리를 바꿨는데 아하. 2등이 SK그룹이 됐고요. 올라왔어요. 네. 3등이 지금까지 2등이었던 현대차그룹이 3등이 됐습니다. 이야, 이 순위가 바뀐 이유가 있겠죠. SK가 뭐 잘 나간다는 거겠죠. 반도체와 하이닉스 매출,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매출이 많이 증가했다. 네네네. 이게 좀 크게 기여를 했고 배터리 기업을 분사를 했습니다. 네. SK온 물적 분할해서 신규 설립했고요. 그리고 석유 산업이 이게 유가가 올라가면 정제 마진을 먹는 산업은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SK가 여기에 대표적인 SK의 사업. 유가가 올라가면 힘들겠구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군요. 일부 기업은 대부분은 네. 어렵지만 네. 그래서 자산이 크게 늘어났는데 2021년하고 비교해 보면 SK 대 현대차가 239 대 246. 현대차가 한 7조 원 정도 네, 많았는데 그러네요. 올해는 291대 뭐 이렇게 50조 원 넘게 SK가 확 증가했고요. 근데 현대차는 10조밖에 못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한 7, 8조 앞서다가 지금 한 3, 40조 앞서는 뒤처지는 상황이 거죠. 됐네요. 네, 현대차는. 이야, 이게 그냥 순위가 살짝 바뀐 게 아니라 성적이 확 올라가서 내년이라고 이 순위가 다시 뒤집힐 수 있을까? 네. 못 뒤집힐 것 같아요. SK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차 크게 2위로 약진하면서 현대차가 3위로 떨어진 셈이 됐습니다. 네. 이게 지금 올해 이제 이 재계 순위의 가장 큰 변화라고 짚어주셨고 또 좀 다른 특징을 보인 회사들은 어때요? HMM이라는 사실상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회사 현대상선입니다. 아, HMM이 현대상선이군요. 네. 상선 회사, 뭐 배운임 받는 회사인데 네네네. 이 회사가 8조 8천억 원에서 17조 8천억 원으로 거의 한 9조 정도 늘었습니다. 자산이. 이야, 이게 한 아까 해 동안. 말씀하신 대로 국가 관리 들어갈 때 몇 년 전 생각해 보면 이게 이 해운이 힘들어지면서 망해서 국가 관리로 들어갔는데 이거 누가 끌어안을 거냐 그러다가 아무도 손으로 안 대서 국가가 끌어안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파산할까 하다가. 근데 뭐 그간 조금씩 좋아지다가 그래서 한 48등 정도였거든요. 올해 급등하면서 25등이 됐습니다. 네. 왜 그랬냐? 공급망 병목, 세계적인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상 운입을 2배, 3배로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엄청 좋아졌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아지니까 산업은행이 여기 전환사채를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다 주식으로 바꿨습니다. 아, 그러니까 돈을 사채로 빌려준 바꾸는 뒤에. 게 아니고 주식으로 전환했다. 그러니까 돈을 빌려준 뒤에 얼마 정도의 가격에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인수 전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빚을 준 대신 받았었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걸 행사를 안 하면 산업은행 입장은 배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행사를 했더니 주식수가 막 늘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산 가치가 급등한 그런 점도 그러니까 있는 겁니다. 채권자가 될래 대주주가 될래 대주주가 됐는데 흠슬라. 네. 금슬라? 네, HMM 흠이라고 해서 테슬라처럼 HMM이니까 흠슬라. 네, 주식이 급등했다 그래서 흠슬라라고 작년에 그랬습니다. 야, 별명이 흠슬라. 그리고 중흥건설도 있습니다. 네. 대우건설 인수하면서 47등에서 20등으로 도약했습니다. 이 두 개 회사가 규모가 더해져서 47등에서 20등으로 그만큼 대우건설이 또 이제 이 덩치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 IT 기업들을 보면 그럼 네이버와 카카오 예전에 이제 다음이었는데 네이버와 카카오도 쑥쑥 성장했겠네요. 네이버가 15등, 네이버가 22등, 카카오가 15등. 각각 또 3계단, 4계단, 5계단씩 올랐고요. 이게 지금 한 5, 6년 전에 이 집단에 기업 집단에 등록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15등, 22등이니까 급성장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76개 기업이라 그러셨잖아요. 네네. 이 중에서 지금 15등과 22등이면 상위권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주로 눈여겨볼 사항, 특징들을 짚어주셨고요. 그 외에도 좀 추가로 보고 싶은 게 있으시다고요? 이게 지금 약간 순위 경쟁에서 엇박자 나가는 얘기, 지금까지 얘기랑은 좀 결이 다른 얘기인데요. 두나무라는 회사 아십니까? 두나무 몰라요. 두나무. 이게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도 좀 많이 모르실 수 있는데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아시나요? 아이고, 업비트는 알죠. 네, 그 회사입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회사가 두나무? 맞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것들 거래하는 거래소. 우리나라 1등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이번에 순위에 진입하면서 바로 44등. 44등? 네. 중간 규모가 됐네요. 사상 처음으로 가상자산 기업 집단이 등장했다라고 공정위가 표현했습니다. 그럼 회사의 자산 규모가 이제 수십조 돈 된다는 얘기인데. 10조 8천억 원. 10조 8천. 고객 예치금은 5조 8천억 원. 그래요. 근데 이 회사 주목할 만한 게요. 이 회사의 회장 동일인, 그러니까 공정위는 동일인이라고 부르고 그 사회에서는 미디어에서는 총수라고 부릅니다. 송치형 회장. 이 회장의 자산이 4조 원대라고 얼마 전에 포브스가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 8대 부자라고 했어요. 그래요? 근데 이 흥미로운 점이 이분이 포브스에 4년 전에도 등장합니다. 그때도 한국의 부자라고 등장했는데 당시에 자산이 5천억 원이었어요. 4년 전에 5천억 원. 10배. 올해 4조 원. 거의 10배 가까이. 이게 사실 1,000억 원이 8천억 원, 9천억 원 돼도 놀랄 일인데 지금 5천억 원이 4조 원이 됐습니다. 순식간에 급등했는데 재밌는 게 이분이 경영 일선에서 은퇴한 게 2017년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로 경영 일선에 있지 않았다. 있지 않은데 5천억이 4조 원이 됐다. 가상화폐 붐이 한 사람을 한국을 대표하는 부자로 만들어놨다. 그만큼 많이 참여하고 이제 이 시장이 커졌다는 얘기인데. 또 달리 말하면 일을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다. 일을 한참 할 때가 아니고 일해서 은퇴한 뒤에 부자가 됐다. 부자의 자산은 잘 때도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돈이 돈을 번다. 가만히 있어도 늘어난 겁니다. 상당히. 이게 참 격세지감인 게요. 오프라인 기업은 없고, 자 휴대전화, 컴퓨터 상위 프로그램만으로 돌아가는 거래소하는 회사란 얘기인데, 자산 사실은 이쪽에서 부자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10조 이상. 파이어족도 많이 나오죠. 가상자산으로 돈 벌어서 나 그만둔다. 그런 기사 보면 밑에 꼭 달립니다. 운 좋은 줄 알아라. 네가 잘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다. 사실은 실제로 우리 자본주의 사회가 경제가 점점 더 미래로 가면 갈수록 이런 상황이 점 더 많아집니다. 아주 작은 초반의 도전, 아주 운 좋은 어떤 한 시대의 흐름 이런 걸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부자가 되는데 물결에 몸을 맡겼을 때 부자가 되는데 이게 다 실력일까? 운일까? 어떻게 우리는 이걸 봐야 될까 참 난감할 때가 많은데 실제로 그렇고 부는 그런 식으로 점점 더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돼 가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댓글이 당신이 잘나서 번 게 아니다. 운이 좋았던 거다. 이런 건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어쨌든 부자 부러워하잖아요. 배 아파서 그러는 거죠. 그게 별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배도 아픈데 문제는 이게 정당한 우리가 노동으로 승부를 해서 자수성가하는 이야기는 과거로 갔고. 정당성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정당하다는 것이 노동의 대가로서 정당하다고 봐야 되냐 아니면 아주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아주 유망한 산업에
재빨리 뛰어들어서 성공시킨 걸 유망하다고 봐야 되냐. 네. 뭐 그런 종류의 생각들 많은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네. 단지 순위만 챙기지 마시고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순위만 챙기지 마시고 또 그냥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네. 정당한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는 사회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경제본부 서영민 기자에게 아주 흥미로우면서도 씁쓸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컵라면계의 클래식 6땡땡 라면 받으실 청취자분 7447-6300-8898-5946-9870-1303-5099님입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내일 또 많이 참여해 주세요. 자, 저는 내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